재테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테크의 핵심은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시간이랑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수익률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다.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쓸 돈이다. 내가 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수익률은 내가 목표 수익률 개념이지 확정 수익률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적금을 빼고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복리의 힘이라는 게, 시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돈 5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20년 동안 돈을 모으느냐 아니면은 30년을 모으느냐, 수익률에 따른 자산 가치의 변화입니다. 10%로 볼까요? 50만 원을 20년을 모으면은 3억 4천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원금이 약 1억 2천이니까 2배, 2.5배, 한 3배 가까운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10년을 더 굴리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이제 불어나죠. 원금은 겨우 6천만 원 늘었을 뿐인데 최종 결과는 6억 정도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부터 10년 안에 뭔가 큰 부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를 완성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률 이 10%, 8%라는 게 쉽냐? 대단히 어렵지도 않고 대단히 쉽지도 않습니다. 이게 S&P 500의 지난 한 60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재테크를 뭘 할래요 하면은 그냥 사실 S&P 500만 계속 모아 가셔도 너무나 좋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8%, 10%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목표 수익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수익률을 내가 매달 500만 원씩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내가 300을 버는데 200만 원씩 S&P 500에 투자를 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을 버는데 50만 원 정도는 내가 없는 돈 셈 치고 30년 동안 투자를 해보고 모아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10억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다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진출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결혼을 해야겠죠. 물론 뭐 요즘은 결혼이 이제 선택이라서 이 목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으로 돈을 모아갑니다. 앞에 있는 결혼자금 해결하면 주택 해결하면 자녀 해결하면 노후. 근데 노후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은퇴를 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여행도 가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빚도 갚아야 돼요. 이러한 패턴, 그냥 바로 앞만 바라보고 돈을 모으는 이 패턴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운용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결혼자금 3년에서 5년 투자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는 시간이죠. 내가 결혼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2차 전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익률이 박살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결혼 미루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에 내가 노출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과잉 지출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5년에 딱 2억을 모았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이 2억 중에 뭐 내가 한 3천만 원은 노후를 위해 빼놓고 뭐 2천만 원은 먼 미래 자녀를 위해 빼놓고 나머지 뭐 한 1억 5천으로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죠. 이 2억을 다 끌어 당겨다가 부채까지 끌어다가 신혼집에 몰빵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한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은 무시하고 앞에 있는 돈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뭔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경제적인 능력 대비 과잉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어떤 재무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단연 선두죠. 그럼 우리의 이제 선배님들은 인생을 흥청망청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후에 빈곤을 맞이했는가? 그렇지 않죠. 훨씬 더 아끼면서 잘 열심히 살았지만 이러한 패턴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노후 빈곤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축과 그리고 내가 뭔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시간도 확보를 하고 수익률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재무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봉이 지금 이 정도가 되고 계속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럼 내가 한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럼 내가 이렇게 번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면은 투자 수익률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적당하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통을 집에다 쏟아 부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목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내 소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세로저축입니다. 앞에 있는 목표만 해결하는 게 세로저축. 근데 이거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는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도 적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저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돈을 저축을 할 수 있으면 80은 결혼, 10은 뭐 여행자금, 10은 노후자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30년 뒤에나 있는 일이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이렇게 가로저축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다시 여러분의 나이로 돌아간다라면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저도 후회되는 게 많거든요. S&P만 모았을 것 같아요. 뻘짓하지 않고, 그죠? S&P 500이 지난 2010년부터 몇 배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10배가 넘게 올랐죠. 이거를 왜 못했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 왜 못할까요? 지금 우리가 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죠? 겁나 비싸다.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게 1971년부터 87년도까지의 차트입니다. 요때 멀리서 보면 한 요 시기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거의 어때요? 일직선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게 가파르죠. 이때도 요때랑 비교를 해보면 주가는 벌써 3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시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왜 항상 비쌀까?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왜 항상 고점일까? 늘 고점이에요. 늘 고점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늘 비싸고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립식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돈이 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은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보다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적립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S&P 500 투자하는 거 요즘에 너무나 심플합니다. ETF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운용사별로 다 있어요. 일단은 펀드보다 보수가 많게는 거의 10분의 1 정도 저렴하고 한 주당 10,000원, 20,000원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방법도 너무나 이제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ETF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900여 가지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 장애가 오는 거죠. S&P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운용사별로 다 내놨어요. 이것도 제가 몇 가지는 이제 빼놓은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뭘 투자를 해야 되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 운용 보수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고민 안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ETF의 운용 보수가 어떤 의미로 보면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운용사에 나와 있는 총 보수가 예를 들어서 0.1%다라고 하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이 ETF에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미리 고지를 할 수도 없고 고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운용보수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막 인터넷 이제 ETF를 서칭을 하시는데 사실 1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내가 홈페이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보수만 보고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끌리는 브랜드 사셔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소수점 거래, 제가 사회초년생 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요즘에 소수점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 사실 한 주 한 주 사는 게 가장 좋지만 좀 비싸죠. 그렇지만 소수점 거래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너무나 이제 부담 없이 미국의 너무나 큰 기업들을 살 수가 있다.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종목을 고를 때 저만의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 지갑에서 돈을 뺏게끔 하는 그런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서는 소수점으로 1,000원어치, 10,000원어치씩 다 살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계속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소수점 거래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이 좀 큰 시스템이에요. 서비스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옮겨서 Q&A 진행하고 있을게요. 이게 ETF가 신규 상장이 되면 보통 10,000원에 시작을 하고 이미 오래된 종목은 뭐 20,000원, 30,000원 하니까 이게 좀 비싸 보이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짜리 사는 게 이득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 시점이 동일하면 수익률은 시간이 지났을 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요즘에 타가 한 1,700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700달러. 그러면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한 주에. 그러면 이런 걸 그냥 한 주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좀 저렴한 거를 100개 사는 게 맞을지, 뭐 이런 생각도 여전히 많이 하시는데, 종목 수와 보유한 주식 수와 그거는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금액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100만 원치 사놓고 수익률이 10% 나면은 10만 원 수익을 내는 거고, 100만 원을 그냥 10,000원짜리 100개 사서 똑같이 수익률 10%가 나면은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건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그 ETF 투자를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얘뿐만 아니고 뭐 내가 나스닥도 살 수가 있고 다른 종목도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분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좀 매수 단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럼 좀 싼 걸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여유 자금이 좀 크다라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네. ETF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상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ETF가 우리나라에 900여 가지가 되는데 거래량을 이렇게 쭉 이제 나래비를 세우면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뭘 것 같으세요? 레버리지, 인버스, 곧버스 아세요? 네, ETF 타시면서 절대 타지 말아야 될 버스가 있는데 그 곧버스거든요. 곧버스가 뭐냐면은 이제 2배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하면은 요 곧버스라는 ETF는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랑 요 인버스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방향성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배팅에 가깝다. 그래서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레버리지라는 것은 그냥 2배 쫓아가는 거니까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그냥 2배의 성과를 내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냥 일반 인덱스를 모으는 것보다는 레버리지 2배짜리를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곱하기 2가 대입이 되거든요. 계속 우상향을 하면은 레버리지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시장이 하락장도 오잖아요.
그럼 2배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으로 시작을 해서 10% 올랐어요. 그러면은 얘는 120이 되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어느 날 30%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60%가 빠지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이렇게 쭉 우상향 투자, 예를 들어서 S&P 500이나 QQQ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의 성과가 더 좋은데 코스피 200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이면 레버리지랑 인버스, 곧버스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ETF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커버드콜이라는 종목을 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거든요. 이게 파생 상품인 이 콜옵션을 활용한 ETF인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은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연배당이 거의 19%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1억을 투자하면 배당금이 1년에 1,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월배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이 커버드콜이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리스크는 이제 뭐냐면은 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커버드콜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때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스닥이 100에서 300이 됐으면 이 커버드콜은 뭐 한 150, 200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배당은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성장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극복한 요즘에는 또 신세대 커버드콜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ETF 자체가 뭐 이렇게 리스크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도 있고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 평범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종잣돈 전략 좀 딱 키워드를 뽑아주신다면. 어쨌든 저는 막 이렇게 투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적금을 무조건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적금의 역할은 지금은 돈을 불리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적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소비 통제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적금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내가 월급 200을 받아서 50만 원 적금 들어가는 그 순간 적어도 나는 50만 원어치 소비는 안 한 셈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이제 역할을 잘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MZ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년 도약 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수점 거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앞서서 절세 계좌들이 많이 있잖아요. ISA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절세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셔라. 요즘에 미국에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ETF마저도 미국에 이제 다이렉트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절세가 안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시면 최대 단점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좀 높습니다. 근데 ISA나 이런 걸 활용을 하면은 어쨌든 절세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계좌 개설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와 지수 ETF 적립식 투자 중 어떤 것을 더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우선순위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청년 도약은 내가 해당이 되면,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얘는 무조건이고 ETF는 뭐 선택지는 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여러분들이라면은 ETF 지수 투자도 무조건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적금 외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채권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주유소처럼 은행의 예금 금리는 더 빨리 내려갑니다. 지금 1금융권의 예금 금리는 벌써 2%에 진입을 했고 이자 소득세 고려하면은 1%대인데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결국에는 방법이 얘를 높이려면 투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만, 그 중간 단계가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굉장히 사실 주식보다 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데 내가 좀 안정성 있게 채권 투자를 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기채,
채권의 만기가 길면 안 돼요. 단기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공채나 그리고 회사채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신용등급이 높은 거, 이런 거 먼저 투자를 해보시면 좋고, 여기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채권의 만기를 늘리는 거죠. 10년, 20년,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해외 채권도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은데,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의 단기채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금리 수익이 상당히 이제 짭짤합니다. 다만 리스크가 뭐겠어요? 환율이죠. 그런 리스크 요인들도 있고. 근데 이 채권 투자가 이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채권 골라서 하라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ETF를 활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채권 투자는 진입 장벽도 높았어요. 1,000만 원 이상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될 때 매수인도 나타나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유동성도 좀 부족하고 이랬는데, ETF를 활용을 하시면은 10,000원, 20,000원 이런 돈으로 내가 단기채에서 뭐 회사채 그리고 해외 채권까지 다양한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채권형 ETF네. 얘는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한 채권 투자도 있습니다. 자, 백승호 단장님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